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를 맡았고요. 이제 제 강의 5가지 중에 두 번째 강의인 자동차의 모빌리티와 시각체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특징들과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물론 자동차 자체도 버스 같은 것들도 있고 큰 트럭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겠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냥 자동차, 뭐 4인승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작은 뭐 한 2인승에서 4인승짜리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대단히 집단성보다는 개인성에 좀 가까운 운송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자동차는 물론 도로들은 이렇게 여기저기에 이렇게 망처럼 분포해 있지만 그 도로들에 또 물론 규칙도 있고 특정한 흐름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어떤 도로로 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차처럼 정해져 있지 않죠. 되게 어떤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서 운전자가 선택해서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구심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자동차도 특정한 방식으로 모이는 어떤 특성들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역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기차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는 자동차가 들어온 역사도 대단히 오래되었고 기차 못지않게 오래 전부터 이제 이 한반도에 보이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것이 일종의 대중교통 혹은 대중화된 어떤 자가교통으로 발전했던 것은 아주 뒤의 얘기죠. 주로 20세기 후반, 특히 이제 자가용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뭐 1980년대까지 와야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동차라는 것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어떤 대중적으로 퍼져나갔는가를 좀 살펴보면 기차와는 좀 다른 역사적 맥락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한국의,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이라 불렀던 한국의 식민지배가 끝나죠.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가 끝나고 남쪽에는 미군정, 북쪽에는 이제 소련의 군사적인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분단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 처음에 1945년 9월에 미군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뭐 이제 다큐멘터리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군들은 지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서울이랑 개성이랑 뭐 이런 곳들을 이제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해방시켜준 해방자로서 당시 조선 사람들 만났던 거죠. 이 사진도 그런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냉전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련군과 미군이 이렇게 서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만나는 장면도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45년 당시 사진인데 그때 지금 이제 소련군과 미군이 만나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인데 지프를 타고 있죠, 미군이.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지프 주변에 둘러싸고 구경하는 조선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아이들이죠. 말하자면 진기한 구경거리인 겁니다. 자동차는 물론 그 전부터 존재했고 식민지 서울 경성에도 뭐 택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차량들이 전선으로 나갔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일상을 살아가던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험 이거 자체는 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었겠죠. 미국은 실제로 2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의 기간을 통해서 자동차가 정말로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미국은 사실 2차 대전 때 본토에서 전쟁을 한 적은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거의 없는 나라지만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되게 중요했던 어떤 군사적인 이동 수단이 지프차 그리고 트럭이었죠. 그 지프차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대량 생산이
훗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아주 커다란 번성을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사실 이 장면 5년 뒤에 한반도에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한국 전쟁 때도 지프는 되게 중요한 군사적인 운송 수단이었고 그 지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지프를 만드는 기업들이 일본에 라이센스를 줘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냉전이라는 맥락과 대중 어떤 뭐랄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어떤 자본주의적 발전의 특정한 양상들과 연결이 됐던 것이죠. 그랬을 때 미국은 한반도 남쪽의 해방자이자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단히 제일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실존하는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제 나라이고요. 그 미국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 자동차를 둘러싼 표상은 한국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펙터클이었던 것이죠. 아까 구경하고 있었던 아이들처럼 말하자면 이 작고 빠르고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대단히 기동적인 이 차량이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이 되게 적었지만 군사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운송 장비였던 지프는 사실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사실 아주 어려움 없이 어떤 곳을 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주는 어떤 강인한 이미지와 동시에 대단히 개인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은 아주 선망할 대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마릴린 먼로라는 대단히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가 54년 한국전쟁이 휴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미군 부대를 찾아서 이제 한국으로 왔던 당시의 이미지입니다. 예.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지프를 타고 한국의 특정한 장소를 누볐다고 해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군 장병 위문차 왔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뭐 특정한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이 했던 식민 지배와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동등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이지만 또 동시에 냉전이라는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냉전적 대결을 주도하는 자유세계의 대표 국가로서 한국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친미국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매우 많이 쏟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주한미국 공보원이라는 기구였고요. 이 주한미국 공보원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동맹국가들 혹은 동맹국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파견되어 있었던 미국의 외교 기구였습니다. 혹은 정보 기구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미국 문화센터 같은 특정한 대민 센터들이 있었고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들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있고 또 뭐 세미나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와서 강연을 하게 됐던 그 당시에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지식의 보고였던 그런 곳이죠. 여기서 영화를 틀었고요. 또 동시에 이런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농촌과 산 간에 극장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차를 가지고 영화 장비를 싣고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화라는 진기한 오락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선전 활동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동전의 방식이었던 거죠. 지프차를 타고 혹은 트럭을 타고 침투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마을로 들어가서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미국적 가치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설득하는 이제 그런 선전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이용했던 자동차, 지프차 그 이미지는 그 영화와 함께 같이 갔던 것이겠죠. 영화 자체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설령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대단히 이국적이고 진기한 무엇인가였겠죠. 사람들한테는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자동차의 이미지들, 그 자동차를 마음껏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망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미국적인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 영화들을 자동차가 실어 날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 그랬을 때 이 영화들이 처음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미국의 직장 여성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워킹 위민이라는 영화인데, 아마도 1940년대 중반 한 44년 정도에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당시에 미국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선전 영화인데, 전쟁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미국 사회를 선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 보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은 끝났고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 혹은 한국은 이제 한국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미국 공보원을 통해서 한국과 같은 동맹 국가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했죠. 이 영화를 가지고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화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국과 같은 사회, 특히 유교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던 사회에서는 놀라운 이미지들이었겠죠. 근데 그 여성들은 또 직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가는 자신의 이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여성은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해서 직장으로 통근을 하면서 동시에 남편도 남편의 직장으로 데려다주는, 즉 남편이 이 여성의 자동차를 얻어 타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있는 여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는 이웃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요리를 해서 아주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하자면 대단히 당시 1940년대, 50년대 미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아주 이상적인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은 어떤 이미지들인데요. 그 이미지들을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말하자면 한국이 발전을 하고 근대화가 되고 한국의 특정한 방식의 어떤 민주주의를 이룬다면은 이런 삶을 아마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선전이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주체적인 여성이 나오는 거고, 이 자가용은 자기가 갈 곳을 자기가 정해서 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었죠. 그리고 그 자가용을 같이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이고요. 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족, 핵가족입니다. 즉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낳은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이룬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이상적인 핵가족 모델이 자가용과 함께 붙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11월의 화요일이라는 영화인데, 역시 주한미국 공보원이 보여줬던 미국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투표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타고 투표장으로 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건 개인이 자기가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이동성을 자동차의 이동성과 붙여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48년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겠죠. 48년에 있었던 최초의 대한민국의 선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영화들을 보여줬을 텐데, 동시에 그 속에는 자동차라는 것, 그것이 보장하는 어떤 모빌리티, 그 이동성이 어떤 가치와 맞닿아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자가용의 어떤 그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동성을 하나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쓰였던 어구가 마이카라는 것입니다. 마이카라는 말은 대단히 우스운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은 그냥 내 차, 마이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마이카 시대, 하나의 딱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갖는 말처럼 쓰지만
영어권에 나가서 마이카 하면 그건 그냥 내 차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쓰지 않는 거죠. 마이카 시대란 말 자체가 에라 오브 마이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일본과 한국은 썼어요. 일본이 먼저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이 마이카라는 말 자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래한 자가용의 시대를 스스로 예찬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올림픽도 빨리 하고 고속도로도 빨리 깔았죠. 그런 풍요를 누리는 나라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빌리티로서의 자가용 이걸 예찬하는 것으로 마이카였다면 한다면은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으로서 미래에 올 무엇인가로서 마이카를 얘기했습니다. 60년대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마이카 시대라는 것이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은 80년대였죠. 근데 이 마이카 시대라는 것은 꼭 그렇게 개인의 자율성과 편리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라는 것을 당시의 광고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69년에 나온 자동차 학원 광고인데요. 한국일보에 실린 광고인데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카 시대의 준비 운전을 배웁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카라는 그 자유롭고 이상적인 이동성을 당신이 가지려면 당신은 그거에 맞게 당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규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규율과 같이 가는 것이었다는 것이 이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탈숙연화라는 한국 사회 노동이 변화해 가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기차가 보장했던 어떤 이동은 대단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자율성은 덜했죠. 근데 이 자율성이 보장된 이 시대에는 개개인들은 쉽게 어딘가로 갈 수 있고 어딘가를 취직할 수 있고 어딘가에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갖는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사람이면 되는 그런 조건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의 노동은 그렇지 않았죠.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서 장인처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노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노동이 더 이상은 돈이 되지 않는 노동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잘라내고 그게 아니라 쉽게 고용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 시대의 어떤 공장들과 산업들이 바뀌어가죠. 그 노동의 변화 양상과 그 어떤 자가용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롭게 순화하는 어떤 개인 주체로서의 운전자들의 양상이 사실 시기적으로도 맞물려 있고 어떤 철학적으로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성과 자기규율이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던 무엇인가로부터 떨궈져 나와서 쉽게 잘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뭔가를 노력해서 추구해서 쟁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쟁,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가용을 통해서 얻어졌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열망, 어떤 유토피아적 열망이라 할 텐데, 그것 자체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유토피아이기만 했을까? 그런 유동성이라는 것, 자율성이라는 것이 유토피아이기만 했을까? 이것을 질문케 하는 것이 이 마이카로 가는 과정, 마이카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것을 앞으로 할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